박경리 선생님 토지를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때인가 토지 일부가 처음 완간됐을 때 토지 일부를 밤새워서 다 읽고 제가 그 가슴이 떨려서 너무 막 잠을 못 자고 아,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가 있구나, 너무 멋지다 라고 생각했던 그날이 생각이 났어요. 박경리 선생님의 수필도 산문들도 되게 좋거든요. 네, 여러분들 안 읽어보셨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김지아 시인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던 날 아침의 풍경이 한번 그려진 적이 있어요. 박경리 선생님이 그 당시 과부셨죠. 혼자 27살에 25살인가 혼자 되셨어요. 아이 둘이 있었는데 그 혼자 되셨고 나중에 이제 등단을 하신 다음에 정릉에 그 자기 집이 그 모든 문인들의 술자리이자 이제 놀이터처럼 손님이 하루에 막 20명씩 이렇게 오던 그런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김지아 시인이 간첩죄로 구속된 딱 그날 그렇게 그 집에 울리던 전화벨 소리가 딱 멈췄대요. 그래서 그분이 전화기가 고장났나 몇 번을 계속 들고 그 전화기가 고장 안 났는데 약속했던 사람도 안 오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도 않고 아무 벨도 울리지 않는 상황에서 그 정막 속에서 걸어 나와서 구멍가게를 이렇게 걸어 내려가시는데 저 멀리 한 50m 정도에서 어저께까지 박경리 선생님 댁에서 와서 술을 먹고 매일매일 같이 놀던 한 문인이 이렇게 하고 막 도망치던 모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박경리 선생님이 비로소 이 공권력과 이런 것이 행하는 그 어떤 폭력의 힘 같은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다리가 휘청휘청 거리셨다고 해요. 그때 이제 박경리 선생님께서 원주로 가자. 내가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역사소설을 하나 쓰자라고 결심을 하시고 원주로 내려가실 것을 결심하고 가셔서 모든 언론과 그 어떤 것들을 끊고 탄생한 작품이 토지라는 것을 알았는데 저는 그 박경리라는 작가의 그 어떤 막 진짜 우여곡절 많고 영역이 점철되는 그 수많은 것 중에 그날 아침의 풍경이 제일 끔찍했었어요. 그리고 시대가 그 한 인간에게 가하는 폭력이 뭐 예를 들면 꼭 끌고 가서 고문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의 그 폭력이 얼마나 이 작가를 아프게 했을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만일 그 집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집에 금일공을 계속 하사하고 김지아 씨가 지금처럼 바로 정권에 협조를 하고 이래서 그 집이 더욱더 2층 집으로 개축을 하고 그 집에 양주가 배달되고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박경리 선생님께는 엄청난 불행이고 상처이고 하셨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날이야말로 작가 박경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날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독자 입장에서는 그날이 없었다면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를 우리가 못 읽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억지 추론도 사실은 가능한 거죠. 불행이라는 게 그리고 행복이라는 게 어느 시점에서 끊어서 생각하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것이 시련이고 어느 것이 행복인지 우리는 삶의 맨 끝날에 아마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운이 나쁘면 죽고 나서 한 100년 후쯤 혹은 뭐 운이 더 나쁘면 한 300년 후쯤에나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요즘에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명한 모든 전래동화 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모든 우리의 소설적 구조를 가진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공감과 어떤 감정을 이입하는 대상은 모두가
약자들이에요. 콩쥐, 흥부, 신데렐라, 백설공주. 이 네 사람의 특징은 힘을 가진 강자에 의해서 시련을 겪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생을 시키는 이 주체인 이 사람들은 모두 작건 크건 이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권력자들입니다. 문학이란 이런 곳에서 출발했어요. 인류의 문학이라는 것은 바로 이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희생당하는 캐릭터를 우리가 공감하도록 하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현대 소설들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영화들도 아주 드물게 권력자의 입장에서 쓰는 소설은 없고요. 이런 경우는 거의 대필자서전이 많죠. 이것이 문학입니다. 문학으로 훈련된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본 모든 문학이 힘 있는 자들, 그 힘 있는 자들이 꼭 인간 하나가 아니어도 됩니다. 전쟁이라던가 운명이라던가 그리스 비극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운명에서 이제 신들이 거기에 관장을 하죠. 이 신들도 마찬가지로 권력을 갖고 있고 이 주인공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어요. 상처를 가해할 수 있고 보통의 주인공들은 여기에 맞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서술한 것이 인류가 여태까지 가지고 온 문학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문학을 읽어왔다는 것은 결국 내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힘없는 자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연습을 닳도록 했다는 것이고 60을 바라보는 오늘도 책을 읽는다는 것은 결국 커다란 권력, 아까도 말했지만 그것이 꼭 개인일 필요는, 권력이 개인일 필요는 없어요. 커다란 어떤 자본주의도 거기에 하나 해당되는 것에 희생당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나의 공감과 그 사람의 대변이 되도록 훈련된 사람인 것을 말하죠. 문학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은 사실은 그 훈련을 했던 것인데 그 훈련을 인류는 문화유산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불필요했다면, 그것이 인류의 역사에 방해가 됐다면 전래동화는 그 사이에 바뀌었겠죠. 이거 너무 흥부한테 편파적인 이런 작품은 금지됐겠죠. 예를 들면 계모도 사정이 있을 텐데 계모의 입장은 하나도 대변하지 않는 백설공주라는 그런 어떤 전래동화는 애진작에 민중들에 의해서 바뀌어졌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인류는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그 어리고 상처받은 것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권력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큰아이가 전국 글짓기 대회에서 몇 번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글쓰기 재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모른 척 하시는 게 최고 좋은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잘 모르겠고요. 저도 가끔 이제 요즘에 저도 아이를 키우고 또 후배들을 이렇게 볼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다행히 바로 위에가 오빠였는데, 외아들 오빠였는데 오빠가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빠한테 온 신경을 쓰느라고 저를 잘 신경을 안 쓰셨어요. 저는 이것도 엄청난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 오빠가 속을 썩여서 엄마가 만약에 나에게 눈길을 돌리는 순간 저는 아마 엄마랑 싸우느라고 이 에너지를 다 소비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아버지가 저를 아침마다 학교에 데려다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차를 타고 가면 아버지가 항상 7시쯤에 뉴스를 들으시는데 그 뉴스에 온갖 현안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뉴스에 온갖 현안을 아버지랑 좀 토론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아버지가 저에게 한 번도 너는 무슨 뭐 그런 생각을 하냐 라든가 너는 여자애가 뭐가 되려고 그런 말을 하니? 라는 말은 안 하고 제 어떤 당돌한 말들을 감탄하면서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존중해 주셨고
그런 것들이 아마 저의 어떤 사회적 시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 같고, 신문을 2개 이상 구독해서 그 식탁에서 항상 그 신문의 칼럼을 갖고 화제를 많이 나누었는데, 그 칼럼을 그래서 밑줄 치면서 되게 많이 읽었었고, 이런 것들이 그냥 혹시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제가 좀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요번에 5년 만에 출간된 신간이죠. 그래서 해리에 대해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해리에 대해서 작가님이 최고로 담고 싶었던 메시지를 뽑아주신다면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담으려고 소설을 쓰지는 않아요. 그냥 악인들을 주인공으로 한번 써보고 싶은 작가의 욕심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그 악한 사람들이 주인공인 경우가 거의 없고, 악한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뭐랄까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약간 조연급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냥 악인들을 한번 탐구해보는 그냥 작가의 호기심, 이것이 사실은 가장 순수한 먼저의 그 동기였죠. 그 소설은 현대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살고 있던 시대, 특히나 지난 5년은 엄청난 그 격변의 시대였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제가 해리를 취재하고 있는 동안 촛불혁명도 일어났고, 그 대통령이 정말 역사 최초로 그 탄핵당하는 것도 제가 봤고, 이렇게 엄청난 물결, 그리고 또 하나는 21세기 전 세계를 지금 뒤흔들고 있는 SNS의 물결들,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현대 소설을 쓸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제가 생각하는 악인들은 분명히 이것의 한복판에 있을 것이다라는 그 가정하에서 제가 이렇게 그 배치를 시작을 했죠. 책 앞면에 창세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보면은 신부님 이야기도 나오고 종교적 이야기도 나오면서 이제 뭐 각종 비리들이 나오는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왜 매칭이 됐는지 계속 생각을 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작가님께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톨릭 신자이기도 하지만 인류의 한 어떤 문화유산으로서의 성경의 그 첫 기절의 죄의 그 어원에 관한 그 창세기의 그 뱀과 하와가 나오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인류 전체의 집단 지성이 죄에 대한 통찰의 한 결과예요. 그 죄에 대한 통찰의 결과를 제가 거기다 써놓은 이유는 모든 죄는 사실은 이것들을 변주한다는 거죠. 사실은 죄는 누구나 짓고 선악과를 따먹는 거, 금기를 범하는 거, 뭐 소위 불륜을 하는 거, 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 이거는 누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이 선을 넘어갈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죄라는 것은 여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요 다음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제가 인용했지만 누가 너희들이 이것을 따먹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남자가 말합니다. 당신께서 만든 이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 물으니까 여자가 뱀이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예를 들면 신이 죄도 없는 뱀한테 너는 땅을 기어가라 라고 말하죠. 뱀이 말을 했으면 아마 일장연설을 했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죄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유혹에 관한 이야기인데, 뱀이 묻죠.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하나도 따먹지 말랬다며?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와라는 그 일부라는 인류의 최초의 여성이 아니야, 다른 건 다 따먹으라고 했는데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뱀이 지가 잘못 안 것은 변명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유혹을 시작하죠. 그건 하느님이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느님처럼 눈이 밝아질까 봐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분은 사실은 좀 똑똑했으면 너 아까 근데 그거 아까 아무 열매도 먹지 말라는 거 무슨 근거로 한 얘기야?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 다음번에 하느님처럼 된다고 왜 눈이 밝아져서 앞에 이 전제가 오류였다는 것을 질문하지 않아요. 이 신화에 의하면 만약 인류가
아담아, 너 선악과 따먹었니? 했을 때 제가 모르고 먹었네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분명히 그래도 범하긴 범했는데, 자, 두 번째, 남자야 그렇다고 쳐도 여자가 하느님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먹지 말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뱀이 꼬여서 제가 깜빡 잊고 먹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하나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수없는 니탁과 거짓말이 양산되는 것을 여러분들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 근본적으로 죄라고 받고, 제가 이제 설정한 이 해리 커플도, 이 신부도 그렇고 이 해리도 그렇고, 처음에 발각됐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면 이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 소용돌이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고 악의 본질이라고 제가 봤던 것을, 그 원형을 제가 성서의 창세기에서 차용했던 겁니다.